문을 다시 열어줄 유일한 나라? 한국입니다. 지난해 비공식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남긴 이 한 문장이 지금 국제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제재가 시작되자 서방 기업 1200곳이 단 7일 만에 러시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0.01%의 기업이 모두 한국 기업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러시아는 한국에게만 100조 규모의 특혜를 열어주며 유럽이 아닌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을 자신들의 최우선 전략 파트너로 올려놓았습니다. 과연 러시아는 왜 한국만 선택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세이 바실리예프입니다. 3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판단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특히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15년간 쌓아온 분석력이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받은 박사 학위가 있었고 독일계 경제연구소에서 인정받는 러시아 경제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2022년 2월 23일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본 첫 번째 광경이 그랬어요. 12개 매장 중 9곳이 한국 브랜드를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었죠. 휴대폰, 가전제품, 화장품. 저는 그저 공항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광고판 10개 중 7개가 한국 기업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 외벽을 장식한 휴대폰 광고, 전광판을 가득 채운 가전제품 홍보 영상. 심지어 버스 정류장 광고까지 모두 한국 브랜드였죠.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한국 제품이 많은지.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되레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걸 왜 묻냐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운 좋게 성장한 신흥국 정도로 생각했죠. 독일이나 미국, 일본에 비하면 역사도 짧고 기술력도 떨어질 거라 단정했어요. 제 연구실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재벌 중심의 불안정한 구조라는 게 우리의 공통된 분석이었죠. 그래서 이번 러시아 출장에서도 한국 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임무는 간단했어요. 경제 제재가 러시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3개월간 현장에서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서방 기업들의 철수 속도, 러시아 소비 시장의 변화, 대체 공급망의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됐죠.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이었어요.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광고가 모두 한국 제품이었어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모델도 러시아 현지인을 썼더군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요. 회의실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안드레이라는 40대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반갑게 인사했죠. 저희는 커피를 마시며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안드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대략 40% 정도라고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0%라니. 그건 거의 시장 지배적 위치에 가까웠어요. 저는 되물었죠. 그게 정말 가능한 수치냐고. 안드레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40%도 낮게 잡은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50%에 가까울 거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경제 구도와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에서는 한국을 그저 경쟁 상대 중 하나로만 취급했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한국이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드레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하필 한국 제품인지. 안드레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품질과 가격의 균형이 완벽하다고 했어요. 유럽 제품은 너무 비싸고 중국 제품은 품질이 불안정하다고요. 그런데 한국 제품은 그 중간 어딘가에 딱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후 서비스도 훌륭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품질과 가격만으로 40% 점유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앞으로 이곳에서 직접 발견해야 할 무언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대형 쇼핑몰에 들렀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제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전제품 코너에 진열대 20개 중 17개가 한국 브랜드였죠. 사람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한국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한 러시아인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 제품을 선택하느냐고요. 그 여성은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그녀는 손에 든 세탁기 카탈로그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에 산 한국 냉장고가 아직도 멀쩡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브랜드를 선택한다고 했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답은 비슷했어요. 믿을 수 있다. 고장이 안 난다. 디자인이 좋다. 그런 이유들이었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배운 이론과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자료를 검색했어요.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1990년대부터 시작된 투자, 꾸준히 증가하는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소비자 만족도. 모든 지표가 한국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 노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밤하늘 아래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40%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의 기업이 러시아 같은 거대 시장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앞으로 이곳에서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사실만을 직시해야 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긴장과 동시에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새벽 5시 47분이었어요. 독일 본사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죠. 경제 제재가 공식 발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뉴스 사이트마다 같은 헤드라인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전면적 경제 제재, 금융거래 차단, 수출입 금지.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제가 관찰하러 온 바로 그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죠. 거리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야 했어요. 아침 7시에 모스크바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출근길 차량으로 붐볐을 시간인데 도로는 한산했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달랐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죠.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놨는데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저는 러시아 경제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건물 밖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외국 기업 주재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무리에 섞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철수, 탈출, 긴급 귀국. 그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왔어요. 한 독일 기업 주재원은 이미 오늘 저녁 항공편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기업 대표는 본사로부터 즉시 철수 명령을 받았다고 했죠. 미국 기업들은 이미 어젯밤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그 혼란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대탈출이구나. 점심때쯤 저는 안드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금 경제부가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했죠. 서방 기업들로부터 철수 통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백 개 기업이 사라질 거라고요. 저는 안드레이에게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어떤지. 안드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로부터는 아직 아무 연락도 없다고요. 철수 통보도 문의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의아했습니다. 설마 연락이 늦어지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안드레이는 다른 뉘앙스로 말했어요. 어쩌면 그들은 떠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요. 오후 3시, 저는 셰레메티예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출국장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넘는 인파였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대형 캐리어를 끌고 가는 가족들, 서류 가방만 든 채 뛰어가는 비즈니스맨들, 아이를 안고 우는 여성들. 모두가 러시아를 떠나려 하고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항공사 직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승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독일 기업 임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떠나는지. 그는 황급히 짐을 챙기며 대답했어요. 본사 명령이라고요. 48시간 내로 모든 직원을 철수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죠.
투자금? 그건 나중 문제라고요. 일단 사람부터 빼내는 게 급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출국장을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프랑스 기업, 독일 기업, 미국 기업, 영국 기업, 유럽과 북미의 거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사흘간 거리에서 봤던 그 화려한 브랜드들. 그들이 모두 러시아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저는 공항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끊임없이 이륙하는 게 보였어요. 1시간에 3편, 4편씩. 모두 유럽 방향이었죠.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87개 기업이 철수를 진행 중이었어요. 저녁 7시, 저는 다시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근처의 비즈니스 지구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대부분의 사무실 건물이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죠. 평소라면 밤 10시까지도 불을 밝히던 건물들이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건물만은 달랐습니다. 12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의 4층과 5층에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입구로 다가가 간판을 확인했죠.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가전회사의 러시아 지사였어요. 저는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3명과 러시아인 17명. 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죠.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한국인 남성 한 명이 문을 열어줬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연구 목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물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러시아 직원들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자신을 김철수라고 소개했어요. 이 지사의 총괄 이사라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모두 철수하는데 이곳은 왜 아직 문을 열고 있는지. 김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린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5년 전 이 땅에 왔을 때 러시아 파트너들과 약속했다고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겠다고 했죠. 지금이 바로 그 나쁠 때라고요. 그래서 더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제재 상황에서 남아있는 건 리스크만 커질 뿐이었죠. 저는 되물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김철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본사도 같은 생각이라고요. 공장은 계속 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직원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아침 독일 회사에서 일하던 친구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요. 회사가 철수하면서 러시아 직원들을 모두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달랐다고요. 김철수 이사가 아침 회의에서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중요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었어요. 어떤 철학이 담겨 있었죠. 저는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는지.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손해와 이익을 단기로만 보면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죠. 지금 떠나면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요. 그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또 30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그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직원들은 업무를 계속했어요. 주문 처리, 재고 확인, 고객 문의 응대. 평소와 똑같이 일하고 있었죠.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 묘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밤 10시쯤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한국인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솔직히 무섭다고요. 하지만 도망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동료들을 버리고 떠날 순 없다고요.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건물들 사이로 한국 기업 사무실의 불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러시아를 떠나는 날 한국만은 남기로 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이틀째 대탈출이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출국장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런던행, 파리행, 베를린행, 뉴욕행. 모든 항공편이 만석이었어요.
저는 체크인 카운터 근처를 배회하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미국인 CEO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죠.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요.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오후 2시, 저는 안드레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최종 집계가 나왔다고 했죠. 일주일 만에 전체 서방 기업의 99%가 철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780개 기업.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동시 철수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어떤지. 안드레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단 한 곳도 철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정상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그 비즈니스 지구를 찾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환하게 빛나는 건물들이 있었어요. 4층짜리, 7층짜리, 12층짜리. 모두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하나씩 세어봤죠. 17개. 17개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세계가 떠난 날 한국만 남았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고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의미를 앞으로 발견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모스크바 거리는 묘한 공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건물 외벽에 걸렸던 거대한 광고판들이 하나둘 철거되기 시작했죠. 유럽 명품 브랜드, 미국 패스트푸드, 독일 자동차. 그 화려했던 이름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궁금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날 오후, 저는 모스크바 최대 쇼핑몰인 메가몰로 향했습니다. 제재 이후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랐어요.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어요. 저는 1층 가전제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한국 브랜드 코너 앞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브랜드 코너는 한산했죠. 저는 매장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지. 직원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주문이 폭증했다고요. 하루에 평소의 3배, 4배씩 팔린다고 했죠. 특히 한국 제품이 그렇다고 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대형 가전부터 소형 가전까지 모조리 불티나게 팔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40대 부부, 60대 노인, 30대 직장인. 다양한 연령대였죠. 한 50대 남성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 제품을 선택하느냐고요. 그는 카탈로그를 펼치며 대답했어요. 유럽 브랜드는 이제 못 믿는다고요. 떠나버린 기업들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제재 때문에 서방 기업들이 철수한 건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답은 비슷했죠. 한국 기업은 남았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앞으로도 한국 제품만 산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장품 매장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20대 여성들이 줄을 이뤘어요. 저는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대신 왜 한국 제품을 고르느냐고요. 그녀는 손에 든 크림 용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절반이라고요. 게다가 한국 회사는 지금도 러시아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했죠. 반면 프랑스 회사들은 문을 닫았다고요. 그러니 선택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3층 식품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계산대가 총 20개 있었는데 제가 지켜본 30분 동안 거의 모든 손님의 장바구니에 한국 제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사람들의 카트마다 한국 브랜드가 가득했죠. 한 아주머니의 카트를 보니 거의 모든 제품이 한국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한국 제품만 사시냐고요. 아주머니는 카트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다른 나라 제품들은 언제 또 없어질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을 거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산대 근처에 서서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30분간 지켜본 결과 20개 계산대를 통과한 약 40명의 손님 중 거의 대부분이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숫자를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 패턴이 아니라고요. 오후 4시쯤 저는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러시아인 남성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명이 말했죠. 집에 있는 독일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수리를 못한다고요. 서비스 센터가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남성이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국 제품을 샀어야 한다고요. 자기는 10년 전에 산 한국 세탁기를 아직도 쓴다고 했죠. 고장도 안 나고 서비스 센터도 계속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중산층 주택가를 방문했습니다. 현장 조사의 일환이었죠.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사 트럭을 발견했어요. 젊은 부부가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죠. 그들은 친절하게 응대해줬어요. 집안을 둘러보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모두 한국 제품이었어요. 심지어 작은 청소기까지도 한국 브랜드였죠.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국 제품만 고른 건지.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요. 제품을 고를 때마다 한국 브랜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했죠. 가격, 품질, 서비스.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날 오후 안드레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통계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러시아 소비재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급상승했다고 했거든요. 불과 2주 만에 40%에서 52%로 뛰었다고요. 저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52%라니. 그건 절대적 지배력이었어요. 저는 안드레이에게 물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안드레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서방 기업들이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한국 기업이 고스란히 차지했다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덧붙였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고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 기업은 남았고 다른 기업들은 떠났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다시 메가몰을 찾았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1층부터 5층까지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죠. 한국 브랜드 매장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중국 브랜드나 터키 브랜드는 비교적 한산했어요. 계산대 앞에 선 한 70대 노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한국산 전기밥솥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죠. 왜 한국 제품을 고르셨는지. 노인은 밥솥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외국 물건을 많이 봤다고 했어요. 독일 제품, 일본 제품, 미국 제품. 다 좋았다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울 때 남아준 건 한국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을 산다고요. 그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저는 노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어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저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습니다. 매장 입구에 붙어있는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브랜드 특별 행사였죠.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제품이 요즘 가장 잘 팔린다고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는 고객 반응을 보면 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고를 때 망설임이 없다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둔 선택처럼 자연스럽게 고른다고 했죠. 가격이나 기능을 비교하기보다는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텔레비전 코너, 냉장고 코너, 세탁기 코너. 어디를 가든 한국 제품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제 보고서에 꼭 필요한 증거였죠. 저녁 8시쯤 저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0대 딸. 그들은 큰 쇼핑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카트 안에는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카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러시아에서 믿을 수 있는 건 한국 제품뿐이라고요. 유럽 브랜드들은 위기 때 우리를 버렸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요. 어려울 때 함께해준 기업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연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변화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였죠. 한국 기업이 남은 순간 러시아 시민들은 선택했습니다. 한국 제품만을 사겠다고요.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52%라는 숫자 뒤에는 수백만 러시아인들의 감사와 신뢰가 숨어 있다고요. 그리고 이 선택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밤하늘 아래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를 알게 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한국 기업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제재 상황에서 남는 건 리스크만 커질 뿐인데 그들은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안드레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파견된 경제특파관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제 연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어요. 박소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38세의 냉철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저희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죠.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왜 러시아를 떠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요. 박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위기 때 떠나지 않는 게 룰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했죠. 룰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냐고 되물었습니다. 박소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러시아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다고요. 1998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4년 크림 사태. 그 모든 순간에 한국 기업들은 떠나지 않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게 한국식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식 경영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박소연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업과 직원, 기업과 지역사회가 가족 같은 관계라고 했어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한다고요. 그게 의리라고 했습니다. 의리.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박소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영상 이득이 되느냐고요. 박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라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투자라고 했죠.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죠. 박소연은 제 마음을 읽은 듯 제안했습니다. 직접 공장을 방문해 보라고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박소연과 함께 모스크바 외곽의 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가전제품 조립 공장이었어요. 입구에는 한글과 러시아어로 된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저희는 공장 관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공장장은 50대 초반의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저희를 반갑게 맞이하며 공장 내부를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작업장으로 이동했죠. 거대한 공간에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저는 조립 라인을 지켜보며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제재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공장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 힘들다고요. 자재 수급도 어렵고 물류도 복잡해졌다고 했죠. 하지만 멈출 순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왜 멈출 수 없는지. 공장장은 작업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일하는 사람들을 보라고요. 300명의 러시아인 근로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꿈이 있다고요. 이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들의 삶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영 논리가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한 책임이었죠. 공장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본사에서도 같은 생각이라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해야 한다고 했죠. 그게 한국 기업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재 직후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한국인 관리자들이 먼저 자신의 월급을 30% 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한 푼도 삭감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들이 먼저 희생한다니. 박소연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한국식이라고요. 위에서부터 희생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래야 아래 사람들도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공장장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러시아인 근로자들도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했어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야근을 자청했다고요. 보너스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죠. 그들은 말했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우리도 함께 버티겠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과 러시아인 근로자들.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였어요. 그 중심에는 신뢰가 있었죠. 박소연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업이 만든 기적이라고요. 저희는 작업장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한 러시아인 근로자가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그는 서툰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은 이 공장에서 12년째 일한다고요. 그리고 한국 회사만큼 좋은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동료로 대한다고요. 러시아 회사에서는 그냥 노동자일 뿐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성공한 이유는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죠. 그들은 러시아인 근로자들을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동료로,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오후 3시쯤 저희는 공장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공장장은 저희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사실 본사에서도 고민이 많았다고요. 철수하는 게 안전할 거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남는 거였다고 합니다. 저는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지. 공장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린 함께 살았고 함께 버틴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요. 경영 전략도 아니고 정치적 계산도 아니라고 했죠.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가 15년간 배워온 경제학 이론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었죠. 러시아 시민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저희는 공장을 나섰습니다. 박소연은 제게 말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느냐고요. 한국 기업이 왜 떠나지 않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아니, 이해를 넘어서 감동받았죠. 택시 안에서 저는 박소연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박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문화의 차이라고요. 한국에서는 의리와 신의가 중요하다고 했죠. 비즈니스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박소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알렉세이, 이제 당신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한국의 힘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고 했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업 경영이 아니었어요. 어떤 철학이었죠? 한국 기업들은 위기 때 떠나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살았고 함께 버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의리 경영. 이게 바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라고요. 그리고 이 경쟁력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밤하늘 아래 한국 기업들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불빛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의리 경영을 목격한 후 저는 모스크바를 떠났습니다. 독일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했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어요. 저는 다시 러시아 연구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경제 제재 이후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 조사하는 임무였죠. 2024년 2월, 저는 다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변화를 느꼈어요. 2년 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거리는 더 활기찼고 상점들은 더 붐볐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브랜드는 더욱 확산돼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한국 제품 안 쓰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안드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반갑게 저를 맞아줬어요. 저희는 다음날 점심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그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독일 본사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죠. 전쟁이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저는 노트북을 켜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화면 가득 전쟁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2년 전이 떠올랐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가? 아침 7시, 저는 서둘러 호텔을 나섰습니다. 거리의 분위기는 2년 전과 똑같았어요. 불안과 공포.
사람들은 다시 은행 앞에 줄을 서고 있었죠. 저는 안드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또 시작됐다고요. 오전 10시쯤 저는 경제부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2년 전처럼 외국 기업 주재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급박했죠. 한 미국인 주재원이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요. 저는 그 무리에 섞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또다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2년 전보다 훨씬 강력할 거라고요. 한 프랑스 기업 대표는 이미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2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오후 2시, 저는 한 카페에서 낯선 남성을 만났습니다. 안드레이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데미트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40대의 서방계 투자은행 분석가였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냉소적이었어요.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데미트리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이제 끝났다고요. 2년 전 제재도 버텼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죠. 전쟁까지 터졌으니 어떤 기업도 여기 남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지. 데미트리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바보 아니면 떠날 거라고요. 2년 전에는 운이 좋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죠. 전쟁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한다는 건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2년 전처럼 출국장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방 기업들의 2차 대탈출이 시작된 거였죠. 저는 체크인 카운터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번에는 떠날까? 다음 날 오전, 저는 박소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저희는 2년 전 그 카페에서 다시 만났죠. 박소연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번에도 남을 건지.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요. 2년 전에도 남았는데 지금 떠날 이유가 없다고 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쟁까지 터졌는데도요? 박소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위기 때 떠나지 않는 게 룰이라고 했죠. 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확고하게 남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저는 박소연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이건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고요.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거라고 했습니다. 박소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단기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 신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드레이로부터 전화가 온 거였어요. 러시아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특별 조치를 취했다고 했죠. 재진출 허가서를 48시간 만에 발급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48시간이라니. 안드레이는 설명했습니다. 보통은 몇 달 심지어 1년이 걸리는 절차라고요. 그런데 한국 기업에게만 특별히 신속 처리를 해줬다고 했죠. 왜냐하면 러시아 정부도 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한국 기업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저는 그날 오후 경제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한 러시아 관료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50대 후반의 차관급 인사였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 기업만 특별 대우를 하는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당신들을 기다렸다고요. 한국 기업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2년 전에도 남았고 지금도 남는다고 했죠. 그런 파트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조건은 이전보다 더 좋다고요. 세금 혜택, 토지 제공, 모든 게 더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러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2년 전 한국 기업들이 남은 결정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저녁에 저는 데미트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이 소식을 전했죠. 데미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48시간 승인이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다고요. 데미트리는 비웃었습니다. 한국만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쟁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다니 정신이 나간 거라고 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2년 전 방문했던 그 공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박소연과 함께였어요.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공장장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도 계속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공장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2년 전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요. 대답은 똑같다고 했죠. 우린 함께 살았고 함께 버틴다고 했습니다. 작업장에서 한 러시아인 근로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2년 전에도 만났던 그 남성이었어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다른 회사들은 또 떠났지만 한국 회사는 남았다고요. 이제 확신한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선택은 경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선택이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였죠.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세계가 또 떠났지만 한국만은 남았다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그 선택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데미트리는 한국을 바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창밖을 내다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2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불빛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거라고요. 어떤 폭풍이 와도 말이죠.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스크바에 머물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게 제 주된 임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안드레이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알렉세이,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죠. 경제정책 관련 소규모 간담회인데 외국 연구자 몇 명을 초청한다고 했어요. 저도 참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좋은 연구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크렘린 근처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3번이나 통과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죠.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었어요. 러시아 경제부 관료들, 외국 연구자 몇 명, 그리고 기업 대표들이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안드레이가 옆에 앉았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이 오신다고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런 자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줄은 몰랐죠.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테이블 상석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습니다. 잠시 참석자들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죠. 오늘은 공식 회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비공식 간담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요. 처음 30분간은 일반적인 경제 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제재의 영향, 무역 수지, 시장 상황. 저는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경제부 차관이 보고를 시작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관은 외국 기업 동향에 대해 설명했어요. 서방 기업들의 전면 철수, 중국 기업들의 관망세,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 투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죠. 차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요. 푸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기업들에게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차관은 대답했죠. 특별 세금 감면, 토지 무상 제공, 행정 절차 간소화. 모든 걸 제공하고 있다고요. 푸틴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지. 더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차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니. 차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최대한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최대가 아니라고 했죠. 한국 기업들에게는 더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하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2년 전 제재 때를 기억한다고 했죠. 모든 서방 기업이 떠났다고요.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단 하루도 머뭇거리지 않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했어요. 그들은 남았다고 했죠. 러시아 직원들을 지켰다고요. 공장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도 또 남았다고요. 이런 파트너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푸틴 대통령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억한다고요.
누가 어려울 때 함께 했는지, 누가 등을 돌렸는지 모두 기억한다고 했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을 수 있다고요. 서방 기업들에게는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게만큼은 절대 닫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니까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였죠. 러시아는 한국을 특별하게 대우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푸틴 대통령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떠난 서방과 달리 한국은 끝까지 남았다고요. 그 차이를 잊지 말라고 했죠. 경제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최우선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러시아 기업인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다고 했죠. 푸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업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서방 기업들이 나중에 다시 오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푸틴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들어오는 건 우리 마음이라고요. 떠날 때는 마음대로 떠났으니 들어올 때는 우리 뜻을 따르라고 했죠. 한국 기업은 이미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어요. 국가 간의 신뢰관계였죠. 한국이 보여준 의리에 대한 러시아의 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푸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신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푸틴 대통령이 나가고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방금 제가 목격한 게 뭔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안드레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이해가 되느냐고 물었죠. 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한 러시아 관료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는 비공식이라고요. 하지만 진심이라고 했죠.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해한다고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했죠.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관료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연구자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줬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그날 오후 박소연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박소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한국 기업이 보여준 행동의 결과라고 했어요. 저는 박소연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안다고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죠.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의리가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랫동안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건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특별 대우를 선언한 거였죠. 그것도 전쟁 중의 말입니다. 저는 노트에 크게 적었어요. 푸틴의 비공식 발언. 그리고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 한국에게 문을 닫을 일은 없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어요. 러시아가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창밖을 내다보니 모스크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2년 전 내린 결정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요. 위기 때 떠나지 않는다는 그 단순한 원칙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움직인 거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질 거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뢰가 있을 거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그리고 러시아가 보답하는 그 신뢰 말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비공식 발언을 듣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스크바에 머물며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재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안드레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제부의 서방 기업들로부터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복귀 가능성을 묻는 공문들이라고 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떠날 때는 그렇게 빨랐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고 싶다니. 며칠 후 저는 경제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한 차관이 저를 만나줬어요. 그는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펼쳐 보이며 말했죠. 이게 다 서방 기업들의 재진출 신청서라고요. 독일 자동차 회사,
프랑스 명품 브랜드, 미국 IT 기업.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차관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두 거절했다고요.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거절하느냐고 물었어요. 차관은 창밖을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위기 때 우리를 버렸다고요. 단 하루도 머뭇거리지 않고 떠났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안정되자 다시 오겠다고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차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들어오는 건 우리 마음이라고 했던 그 말. 러시아 정부는 진짜로 문을 닫은 거였죠. 서방 기업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데미트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초췌한 얼굴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데미트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대표하는 투자은행이 러시아 재진출을 추진했다고요. 본사에서 지시가 왔다고 했죠. 러시아 시장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니 다시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경제부에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데미트리는 계속 말했죠. 거절당했다고요.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관료는 차갑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이 필요 없다고요. 이미 충분한 파트너가 있다고요. 데미트리는 컵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쏟아냈어요. 이건 불공평하다고 했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문을 닫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는 계속 말을 이었죠. 한국 기업들만 특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금 감면, 토지 제공, 신속 승인. 모든 게 한국에만 쏠려 있다고 했어요. 이건 차별이라고 외쳤죠. 저는 데미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신뢰의 결과라고요. 데미트리는 비웃었습니다. 신뢰라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어요. 비즈니스는 이익으로 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이해 못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말했어요.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신뢰가 이익보다 중요하다고요. 데미트리는 화를 냈습니다. 한국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대화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 기업만 환영받는지. 다음 날,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드레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 기업 공장이 대규모 확장 승인을 받았다고 했죠. 저는 세부 내용을 물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숫자를 불러줬어요. 이전 대비 180%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80%라니. 거의 3배에 가까운 규모였죠. 안드레이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승인했다고요. 토지도 추가 제공하고 세금도 10년간 면제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방 기업은 문전박대당하는데 한국 기업은 오히려 확장을 승인받았어요. 이 극명한 대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러시아가 어떤 파트너를 원하는지. 오후에 저는 박소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활짝 웃으며 말했죠. 예상했던 일이라고요. 한국 기업이 보여준 의리에 대한 러시아의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박소연에게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 확장을 받아들일 건지. 박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요. 러시아 시장은 여전히 크고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했죠. 더 중요한 건 신뢰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믿고 한국도 러시아를 믿는다고요. 이런 관계에서는 투자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라고 했어요. 저는 2년 전 방문했던 공장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확장 승인을 받은 바로 그곳이었어요. 공장장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는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죠. 새로운 생산 라인, 확장된 창고, 추가 채용 계획. 저는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180% 확장이면 엄청난 투자인데 부담스럽지 않냐고요. 공장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담이 아니라 기회라고요. 러시아 정부가 이렇게 확실하게 지원해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작업장에서 러시아인 근로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들뜬 표정이었어요. 한 명이 말했죠. 공장이 확장되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고요. 자기 동생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는 말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건 단순히 공장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죠. 러시아 사람들에게 미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신뢰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니 데미트리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다시 카페로 나갔죠. 데미트리는 한결 차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가 틀렸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데미트리가 인정하다니. 그는 계속 말했죠. 처음에는 한국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고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선택이라고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자기가 바보였다고요. 데미트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 회사는 러시아 시장을 잃었다고 했어요. 아마 앞으로도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했죠. 반면 한국 기업은 180% 확장을 한다고요. 이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신뢰가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어요. 저는 데미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기업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았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건 완벽한 대조였어요. 서방 기업의 몰락과 한국 기업의 약진. 한쪽은 문전박대당하고 한쪽은 180% 확장 승인을 받았죠. 그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였습니다. 신뢰.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들어오는 건 우리 마음이다. 푸틴 대통령의 말이 현실이 됐다고요. 러시아는 서방 기업들에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문을 더 크게 열었어요. 180%만큼 말이죠.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 기업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그 불빛들은 앞으로 더 커질 거였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도 러시아를 선택했으니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거라고요. 서방 기업들이 거절당하고 한국 기업이 확장 승인을 받은 후 저는 모스크바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년에 걸친 연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처음 모스크바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운이 좋았던 신흥국.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신뢰 기반 경영이 국가 전략을 바꾸다 러시아 한국 경제관계 연구. 이건 단순한 경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였죠. 첫 장을 쓰면서 저는 2022년 2월을 회상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한국 브랜드들 40%라는 놀라운 점유율, 안드레이의 말.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한국 제품이 그렇게 인기 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경제 제재를 다뤘습니다. 세계가 떠난 날, 한국만 남은 날. 저는 그날 공항에서 본 광경을 생생하게 적었어요. 수천 명이 떠나는 동안 한국 기업 사무실만 불을 밝히고 있었던 그 순간. 김철수 이사의 말. 우린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은 러시아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52%로 급등한 시장 점유율, 계산대 20개 앞에 늘어선 사람들, 한국 제품만 가득 찬 장바구니들.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기록했죠. 추울 때 손 내민 사람을 잊는 법은 없어요. 네 번째 장에서 저는 박소연과의 만남을 적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쳐준 한국식 경영. 위기 때 떠나지 않는 게 룰이라는 것, 관리자가 먼저 희생하는 것,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다섯 번째 장은 전쟁이었습니다. 2년 후 다시 찾아온 위기. 서방 기업들의 2차 대탈출. 하지만 한국은 또다시 남았어요. 데미트리가 비웃었죠. 한국만 바보짓을 하고 있다. 저는 그때 그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누가 진짜 바보였는지. 여섯 번째 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비공식 발언을 다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장을 골랐어요. 이건 민감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게 문을 닫을 일은 없다. 한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해 한 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어요. 일곱 번째 장은 대조였습니다. 서방 기업들의 복귀 시도와 전면 거절. 한국 기업의 180% 확장 승인. 저는 데미트리의 변화도 적었어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던 순간. 자기가 틀렸다고 말했던 그 순간을요. 마지막 여덟 번째 장을 쓰려는데 저는 멈췄습니다. 뭔가 부족했어요.
이론과 분석은 충분했죠.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밖으로 나갔어요. 호텔 조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러시아 여성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한국 기업에서 일하시느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다고요. 한국 공장에서 15년째 일한다고 했죠.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리나였습니다. 저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이리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게 어떤지. 이리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직장이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곳이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고 했어요. 2022년 경제 제재가 왔을 때 다른 회사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고 했죠.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고요. 하지만 한국 회사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공장을 계속 돌렸다고요. 오히려 그때 한국인 상사들이 월급을 줄였다고 했죠. 러시아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두고 말이에요. 이리나는 그때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세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전쟁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어요. 또다시 세계가 떠났지만 한국 회사는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리나는 깨달았다고 했죠. 이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 직원들을 진짜 가족처럼 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리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자기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대학 등록금을 회사에서 지원해줬다고 했죠. 꼭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한국 본사에서 직접 나서서 도와줬다고요. 저는 이리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이리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우릴 살렸던 건 돈이 아니라 한국이었다고요. 한국이 보여준 따뜻함, 신뢰, 의리. 그게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리나와 헤어지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어요. 이제 마지막 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리나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죠. 우릴 살렸던 건 돈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저는 논문의 결론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도 자본도 아니었다고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다고 적었어요. 위기 때 떠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파트너를 가족처럼 대하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변화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3년 전 모스크바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존경한다고 적었어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이라고요. 크기가 아니라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하고 있었죠. 이리나 같은 러시아인들과 함께.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독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15년간 경제학을 연구했지만 진짜 중요한 걸 배운 건 이곳 모스크바에서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논문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한국 기업에 대한 편견이 바뀔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바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이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모스크바를 돌아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경제학 이상의 것을 배웠어요. 인간에 대해, 신뢰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배웠죠.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세상에 보여준 것을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국의 모습은 더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논문 첫 페이지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다시 쓴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쓸 것이다.